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 나만의 요새. 섬에 도착한 뒤 나는 배에서 가져온 물건을 보관하고 앞으로 지내기 좋은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섬에 있는 걸까? 아니면 육지에 있는 걸까? 주변에 사나운 맹수가 있을까? 아니면 안전한 곳일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엽총과 권총 한 자루씩과 화약을 꺼내 들고 근처에 있는 높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다. 힘겹게 정상에 도달한 나는 그만 절망하고 말았다. 내가 있는 곳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이었다. 육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근처에 암초 몇 개와 이곳보다 훨씬 작은 섬 2개가 보일 뿐이었다. 토양이 매우 메말라 있는 걸로 봐선 아무도 살지 않거나 혹은 아직 내 눈에 띄지 않는 몇몇 짐승들만 살고 있는 섬 같았다. 종류를 알 수 없는 새들이 날아다녔는데 그나마 잡아먹을 수 있는 종류인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새 한 마리를 겨냥해 총을 쏘았다. 아마 이 섬이 생겨난 이래 처음 울리는 총소리였을 것이다. 총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온갖 종류의 새들이 시끄럽게 지저귀며 숲에서 튀어나왔다. 하지만 내가 아는 종류의 새는 한 마리도 없었다. 내가 잡은 새는 매와 비슷한 종류였지만 고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었다. 그쯤에서 만족하고 나는 다시 뗏목으로 올라와 열심히 짐을 날랐다. 짐을 옮기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다. 밤이 되자 혹시 모를 맹수의 공격이 두려워 땅에서 자도 될지 고민이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쓸데없는 걱정이었지만 말이다. 결국 배에서 가져온 상자와 나무 판자를 둥그렇게 세워 오두막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다음 날 배에 쓸모있는 물건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떠올랐다. 밀물이 들어오자 나는 다시 배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이번에는 못과 나사가 든 가방, 나사식으로 된 작은 기중기 1개와 손도끼 12개, 그리고 숫돌 1개 등 아주 유용한 물건들을 찾아냈다. 무기도 몇 개 더 챙겼다.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다가 옷가지 몇 벌과 남은 돛, 해먹, 그리고 잘 때 필요한 담요 등을 찾았다. 모든 물건들을 뗏목에 실어 섬까지 무사히 가지고 오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목재를 잘라 세우고 돛으로 천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상하기 쉬운 식량과 햇볕을 쬐거나 비를 맞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안으로 옮겼다. 가져온 상자와 빈 통으로는 천막 주변을 둥그렇게 에워싸 맹수를 차단했다. 그 다음에는 담요를 바닥에 깔고 머리맡에 권총 2자루를 놓아둔 뒤 판자로 천막 입구를 가렸다. 덕분에 마음 놓고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배에 가서 배 부품과 밧줄, 쇠, 그리고 닷줄까지 모조리 가져왔다. 특히 눈에 보이는 돛은 남김없이 가져왔다. 그것들은 작게 잘라 천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배 갈 때마다 필요한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5-6번 왕복한 뒤 배가 거의 텅 비었다고 생각했을 즈음이었다. 감격스럽게도 비스킷이 든 커다란 통과 럼주가 든 술통 3개, 설탕과 질 좋은 밀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내가 섬에 온 지 어느덧 13일이 흘렀고 배에 있던 대부분의 물건들을 섬까지 옮겼다. 배에 12번째로 갔을 때 바람이 조금 불었다. 하지만 바닷물이 빠져나간 틈을 타 나는 다시 배에 올랐고 배 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서랍에서 면도기와 칼 몇 자루, 36파운드 정도 되는 유럽과 브라질 돈을 찾았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이런 쓸모없는 녀석들,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 가치도 없는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여기선 돈보다 이 칼 한 자루가 소중하니까 말이야. 너희들은 바다에나 던져주지. 하지만 나는 다시 마음을 바꿨다. 쓸모없는 돈이었지만 다른 물건들과 함께 작은 천에 쌓았다. 그리고 폭풍이 오기 전에 서둘러 배를 빠져나왔다. 파도가 출렁이고 천둥이 쳤지만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무사히 천막이 있는 곳까지 헤엄쳐 올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배는 사라지고 없었다.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가져왔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라진 배를 잊으려 노력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있을지 모를 야만인과 맹수의 공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었다. 굴을 파야 할까? 아니면 계속 천막에 머물러야 할까? 결국 나는 굴을 파고 천막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선 마실 물이 가까이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헤맸다. 내가 생활할 곳은 신선하고 깨끗한 물과 햇빛을 막아줄 그늘이 있으며 짐승이나 야만인으로부터 안전해야 했다. 또 구조선이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다가 보이는 곳이어야 했다. 비록 무인도에 떨어졌지만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산 기슭에서 작은 평지를 찾아냈다. 평지 뒤쪽은 경사가 매우 가파른 모래로 된 바위가 있어서 위쪽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없었다. 또한 그곳에는 마치 굴 입구처럼 움푹 파인 빈 공간이 있었다. 나는 이곳 앞에 천막을 치기로 했다. 평지 너비는 100m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집 앞에 있는 작은 정원 같았다. 평지 끝은 바다 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넘을 수 없는 튼튼한 말뚝을 박아 높은 울타리를 만들었다. 울타리에는 문을 만드는 대신 사다리를 세워 담을 넘은 뒤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제야 나는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완성된 울타리, 아니, 나만의 요새 안에 일단 모든 짐과 식량, 무기를 들여놓았다. 그리고 작은 천막 위에 커다란 천막을 덮어 이중 천막을 만들었다. 우기가 되면 충분히 거센 비가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돛대에서 가져온 커다란 방수천을 덮었다. 천막 안에 해먹을 달고 그곳에서 자기로 했다. 나는 비를 맞으면 상하는 음식과 도구들을 안으로 옮겨 놓았다. 이제 물건을 보관할 창고만 만들면 완벽했다. 나는 천막 뒤 바위 안쪽을 파서 나오는 흙과 돌을 이용해 땅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작은 선반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곳은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로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힘이 들었다. 굴을 파던 어느 날 처음으로 천둥이 쳤을 때 화약이 천둥으로 인해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화약 하나가 터지면 옆에 두었던 다른 화약들도 함께 터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소름이 끼쳤다. 화약이 없으면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사냥을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겪었을 때보다 큰 충격에 빠졌다. 어찌나 놀랐던지 천둥이 그치자마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화약을 나눠 담을 수 있는 상자와 100여 개쯤 되는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다. 설령 화약 한 덩어리에 불이 난다 해도 모든 화약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작업은 2주가 걸렸다. 물에 젖은 화약통은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굴에 갖다 두었다. 나머지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여기저기에 숨긴 다음 조심스레 표시를 해 두었다. 기분 전환 겸 사냥을 하려고 나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갔다. 운이 좋게도 처음 밖에 나간 날 염소떼를 발견했다. 염소는 성질이 고약하고 날쌔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계속 기회를 엿보았고 마침내 무리 중에 있던 염소 한 마리를 명중시켰다. 하필 새끼 염소에게 젖을 먹이던 어미 염소라서 가슴이 아팠다. 어미 염소를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가는데 새끼 염소가 나를 따라 울타리 앞까지 왔다. 나는 집에서 기를 생각으로 새끼 염소를 울타리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새끼 염소는 먹이를 먹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새끼 염소도 죽여서 식량으로 썼다. 아주 조금씩 아껴 먹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염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깨달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고자 한다.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것은 하느님이 내린 벌이라 생각하며
나는 자주 눈물을 흘리곤 했다. 게다가 10명이나 되는 동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면 삶의 긍정적인 면과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함께 떠올렸다. 배에서 유용한 물건들을 챙겨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물건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계속 스스로를 타일렀다. 내게 엽총이나 권총이 없었다면, 연장, 침구, 천막이나 이불옷이 없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래,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심지어 화약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내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 섬에 온 지 10일에서 12일 정도 되었을 때 문득 제대로 날짜를 기록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는 것도 알 수 없고 평일과 주말도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다란 나무 기둥을 칼로 잘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 도착한 해변에 세운 다음 1659년 9월 30일 섬에 도착하다 라고 썼다. 나무 기둥 옆면에 나는 칼로 매일 눈금을 하나씩 그었다. 7번째 눈금은 다른 눈금보다 2배 길게,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은 그보다 2배 길게 눈금을 그었다. 그리하여 나는 흘러가는 날들을 한 주, 한 달, 한 해로 기록할 수 있는 달력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작업을 하다가 가끔 앉아서 쉬거나 생각할 여유가 생기면 내가 이 섬에 도착해서 겪은 일들을 글로 기록해두기 시작했다. 9월 30일. 이 끔찍한 섬에서 나의 조용한 생활이 시작됐다. 태양의 위치를 보니 가을이 시작됐나 보다. 나는 지금 적도에 가까운 북위 9도 22분쯤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 배에서 가져온 것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 물건들도 내게는 무척 소중했다. 예를 들면 일기를 쓸 때 사용하는 만년필, 잉크, 종이가 그렇다. 선장과 부갑판장, 포병과 목수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과 나침반 서너 개, 계산 도구들, 해시계, 망원경, 지도, 그리고 항해 관련 책 등도 필요한 물건이었다. 또한 영어로 된 성경 3권과 포르투갈어로 된 책도 여러 권 챙겨왔다. 배에서 데려온 개 1마리와 고양이 2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고양이 2마리는 처음 배에 가던 날 뗏목에 태워 데려왔다. 다음 날 개 1마리도 집으로 데려왔다. 개는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말을 못하는 것 빼고는 완벽했다. 만년필과 종이, 잉크는 최대한 아껴 썼다. 잉크를 모두 써버리기 전까지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세세하게 기록할 것이다. 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모두 가져왔지만 더 필요한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가 잉크였고 그 외에도 땅을 파거나 흙을 옮기는 데 필요한 곡괭이나 삽도 마찬가지였다. 바늘과 핀, 실도 정말 필요했다. 이런 도구가 없어서 일은 훨씬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말뚝 울타리를 세우는데 1년이 걸렸다. 말뚝을 자르고 깎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린 적도 있었고 간혹 이틀 내내 작업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말뚝을 땅에 박는 데만 하루가 걸리기도 했다. 힘들고 지루하다고 불평하진 않았다.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거라곤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내가 여기서 겪은 일들을 글로 남기는 것은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처럼 이 섬에 혼자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날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렇게 이성적인 방법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죽은 동료들을 떠올렸으며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생각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했다. 어떤 경험이든 긍정적인 부분은 있기 마련이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다 보니 계속 수평선을 살피며
구조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게 됐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 천막 주변에 줄로 단단하게 이은 말뚝 울타리를 박았는데 거기에 풀과 흙을 덮어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다. 폭우가 올 때를 대비해 울타리에서 바위까지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덮었다. 또한 굴 안쪽 벽을 좀 더 깊게 파서 뒤죽박죽 쌓여있던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굴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흙이 쏟아졌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아마 산채로 묻혔을 것이다. 나는 점차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탁자와 의자도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곳에서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는 글쓰기나 식사도 탁자와 의자가 없이는 불편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다 보니 누구든 합리적인 이성과 수학을 제대로 이용하면 그릇을 만들거나 천을 짜고 금속을 다루는 일, 항해, 사냥 혹은 토지를 가꾸는 일 등 못할 게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 섬에 오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별다른 장비 없이도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예를 들어 널빤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나무를 벤다. 베어낸 나무를 옆으로 눕혀놓고 도끼를 이용해 널빤지처럼 얇아질 때까지 계속 자른다. 물론 널빤지 하나를 만드는데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사용해야 한다. 작업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지만 남아도는 게 시간과 체력이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했다. 이렇게 만든 널빤지로 나는 다양한 도구들과 못, 쇠붙이 등을 올려놓을 선반을 만들었다. 권총도 걸어놓았다. 굴 속은 마치 커다란 상점처럼 손을 내밀면 닿을 거리에 온갖 물건들이 진열돼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 하루하루를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일기를 쓰다. 11월 5일 권총을 들고 개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부드러운 털이 난 야생 고양이 한 마리를 죽였는데 고기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짐승은 잡을 때마다 가죽을 잘 손질해 두었다. 이곳에는 이름 모를 바다새들이 굉장히 많았고 바다 표범도 두세 마리 보였다.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탁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내 의자를 만들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섬 생활만큼 지루한 일기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 나는 매일 날씨도 기록했다. 일기를 보니 12월에 시작된 비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내렸다. 그리고 섬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의 종류도 점점 늘어갔다. 뿐만 아니라 섬에서 자라는 꽃이나 풀, 나무에도 익숙해졌다. 도착한 첫 해 11월 18일에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매우 단단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표범나무 혹은 강철나무라 불리는 나무였다. 어찌나 단단한지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망가질 뻔했다. 나는 이 나무로 삽을 만들었는데 아마 세상에 이것보다 이상한 모양의 삽은 없을 것이다.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12월 27일이 됐다. 총으로 새끼염소 한 마리를 죽였고 또 다른 새끼염소 한 마리는 다리를 맞췄다. 다리를 다친 새끼염소는 집으로 데리고 왔다. 정성스럽게 돌본 덕에 상처가 금방 아물었고 나를 잘 따랐다. 새끼염소는 어느새 길이 들었는지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처음으로 가축을 기른다는 느낌을 맛보았다. 집에서 가축을 기를 수만 있다면 나중에 화약이 다 떨어져도 계속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울타리를 만들었다. 비가 많이 내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작업이 불가능할 때를 제외하고는 쉬지 않았다. 울타리가 완성될 때까지는 마음 편히 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무를 너무 크게 자르는 바람에 옮기느라 무척 애를 먹기도 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사냥감을 찾아 종종 숲속을 돌아다녔다. 매번 새로운 동물을 발견했는데 한 번은 바위 속에 숨어있던 산비둘기를 찾았다. 새끼 산비둘기 몇 마리를 데려와 길들여 보려 했지만 다 자라자 도망가 버렸다.
내가 먹이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숲속에서 다시 산비둘기 둥지를 찾아내 새끼 산비둘기를 잡아왔다. 고기가 아주 맛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갈수록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없는 물건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예를 들어 바퀴나 고리가 달린 통은 쉽게 만들 수 없었다. 나한테는 작은 포도주 잔이 한두 개 있었다. 포도주 잔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몇 주일 동안이나 애썼지만 끝내 만들지 못했다.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나무 조각을 서로 이어붙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포기했다. 특히 밤이 되면 양초가 얼마나 필요한 물건인지 깨닫곤 했다. 빛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 7시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러던 중에 염소를 잡을 때 나오는 기름으로 양초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었다. 우선 햇볕에 구워 만든 토기에 염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메우는 천인 뱃밥으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밝혔다. 양초에 비해 매우 약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빛을 발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작업을 하던 중 짐을 뒤지다가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항해 동안 닭 모이로 쓸 곡식 씨앗들을 넣어뒀던 주머니였다. 하지만 쥐가 와서 먹었는지 몇 알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 화약 넣을 주머니가 필요했던 터라 나는 주머니에 남은 곡식 씨앗들을 바위 근처 그늘에 털어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 전이었다. 주머니를 털어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던 한 달 뒤쯤 땅에서 초록색 새싹 몇 개가 솟아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만 해도 그저 이름 모를 식물일 거라 생각해서 전혀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15개의 이삭이 달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영국 볼이었다. 내가 얼마나 놀라고 혼란스러웠는지를 표현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식물이 자라기 힘든 날씨에 이런 황량한 무인도에 어디에서 왔는지 종류가 뭔지도 모르는 새싹이 움튼 것을 보고 나는 크게 놀랐다. 씨를 뿌리지 않고 새싹이 튼 것은 하느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믿게 됐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라난 새싹 옆에 굉장히 가는 새싹들이 몇 개 더 솟아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새싹들이 벼라는 것은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다. 나는 또 다른 새싹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섬을 한 바퀴 돌아보았지만 다른 곳에는 없었다. 그제야 닭모이 주머니를 털었던 사실이 떠올랐고 나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물론 새싹이 이렇게 빨리 자란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내가 바위 근처 그늘이 아닌 다른 곳에 주머니를 털었다면 씨는 강한 햇빛 때문에 분명 말라버렸을 것이다. 6월이 될 때까지 나는 주운 보리 이삭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수확해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였다. 나는 보리씨를 아주 정성스럽게 심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섬에 온 지 4년째가 돼서야 아주 적은 양의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다. 벼이삭 32여 개도 따로 잘 보관해 두었다. 3, 4개월 후 울타리가 완성됐다. 이제 누구라도 나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이 울타리를 넘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말했듯이 울타리를 완성한 바로 다음 날 굴천장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흙더미가 쏟아져 나를 덮치면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바로 사다리를 타고 울타리를 넘었다. 땅에 발을 딛고 서자 강도 높은 지진 때문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있었다. 게다가 800m쯤 떨어진 바다에 떠있던 바위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무시무시한 소리였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 때마다 바다는 심하게 요동쳤다. 땅이 계속 흔들리자 마치 뱃멀미를 하듯 속이 울렁거렸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천막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천막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애가 타기 시작했다. 세 번째 지진이 지나가고 조금 잠잠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산채로 묻힐까 두려워 결국 울타리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힘이 빠지고 우울해져서 그만 바닥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주저앉아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바다에서는 끊임없이 높은 파도가 몰아쳤고 비가 세차게 퍼부었다. 결국 굴 속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다시 굴 안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큰 위기를 한번 겪고 나자 앞으로 어떻게 식량을 구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나는 곧 낚시에 익숙해졌고 하루는 새끼 돌고래를 잡았다. 낚싯바늘 없이도 배를 채울 물고기 정도는 거뜬히 잡을 수 있었다. 잡은 물고기는 햇볕에 말려서 먹었다. 가끔 난파선의 일부가 섬까지 떠내려오는 날이면 그것을 해안까지 가져와 작업했다. 구리와 나무 판자, 주석,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금속이 떠내려오기도 했다. 만드는 법만 안다면 얼마든지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료가 갖춰졌다. 섬에 도착한 해 6월 16일.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섬 반대편에 이런 거북이 수백 마리가 살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거북이를 구워 맛보았다.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맛있었다. 섬에 도착한 이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몸이 아팠을 때였다. 6월 중순이 지났을 때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추위가 느껴지면서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섬의 기온을 생각했을 때 추운 날씨는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의 기온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춥다는 것을 알았다. 도와줄 사람 한 명 없는 이런 쓸쓸한 섬에 홀로 버려진 나는 며칠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헐 항구를 떠나고 처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했다. 땀과 공포로 가득했던 며칠을 보내고 나니 몸이 조금 회복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사냥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물을 마시러 갈 기운조차 없을 만큼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다시 천막 안에 누워 체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 잠들었을 때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 있는 검은 구름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불이 어찌나 활활 타오르던지 나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남자가 땅에 발을 딛자 전에 지진이 났던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파도가 철썩이며 주변이 불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손에 기다란 창을 쥔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어떤 벌을 주어도 내가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하지 못하니 이제 그만 죽여야겠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듣고 있던 창을 내게 던졌다. 목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내가 느낀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지난 8년 동안 항해하면서 겪은 끔찍한 일들과 그릇되고 부도덕한 대화들로만 가득 차 있던 내 머리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도 할 수 없을 만큼 마비돼 있었다. 나는 선원들 중에서 가장 고집세고 경솔하며 못된 존재였다.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도 하느님께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알지 못했다. 포르투갈 선박의 선장은 날 구조한 뒤에도 아주 정의롭게 대해주었다. 그는 내게 항상 정직했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난 그에게 단 한 번도 감사 표시를 한 적이 없었다. 이 섬에 홀로 남겨졌을 때도 후회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하며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을 뿐이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나 혼자 살아남은 특별한 은혜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 이 섬에서 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재빨리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했다.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안정을 되찾자 하느님이 내게 벌을 주려 한다는 것도 잊고 말았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보니 그동안 잠들어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느님을 화나게 했던 과거 잘못들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지난날의 잘못을 떠올리니 마음이 괴로웠다. 나는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반성의 기도를 했다. 잔뜩 겁에 질린 절망적인 기도였다.
눈물이 흘렀고 기도를 한 뒤에 오랫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충고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내가 홀로 남겨져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됐구나. 아버지의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면 훨씬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움들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해. 그 누구의 도움도 위로와 조언도 받을 수 없어. 다음 날이 되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다시 몸이 아프기 전에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뭔가 먹을 것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우선 커다랗고 네모난 병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침대에 누워서도 언제든 마실 수 있게 가까이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염소고기 한 조각을 잘라 숯 위에 올려 구웠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많이 먹지 못했다. 산책도 얼마 하지 못해 무척 우울했다. 열은 시도 때도 없이 올랐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저녁에는 흰자만 익힌 거북이알 3개를 먹었다. 이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사하기 전에 탁자에 앉아 감사기도를 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산책을 해볼까 생각했다. 산책을 할 때는 늘 엽총을 둘러매고 권총을 들고 나가는데 오늘은 권총을 손에 쥘 기운조차 없었다. 얼마 못 가 바닥에 앉아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바다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가 매일같이 와보던 이 땅과 바다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야생이건 길들여졌건 인간이건 동물이건 우린 모두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말 땅과 바다, 공기, 그리고 하늘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창조된 걸까? 그렇다면 이 힘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그러자 아주 자연스럽게 이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느님이 모르는 일, 하느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게 당연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면 내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아시겠지. 모든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내가 여기 갇힌 것도 그분의 뜻이겠지. 그러자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하느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거지?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던 걸까? 하지만 금세 나쁜 생각을 한 스스로를 반성하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헛되이 인생을 보냈는지 떠올렸다. 그러자 마음이 복잡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양초를 켰다. 다시 열이 오를까 걱정이 됐다. 그때 문득 브라질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는 대신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느님의 뜻이었는지 상자를 뒤적거리다 담배와 함께 다른 책들 사이에 있던 성경을 발견했다. 이때까지 성경을 찾아볼 여유도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랬던 내가 담배와 함께 성경을 꺼내 탁자로 가지고 왔다. 담배를 피는 방법도 잘 몰랐고 이게 정말 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물건인지조차 확실치 않았다. 담뱃잎 끝부분을 조금 씹어보았다. 떫은 맛과 강한 향에 익숙치 않아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담뱃잎 몇 장을 한두 시간 동안 럼주에 담가 놓았다. 자기 전에 조금씩 마셔보기도 했다. 숯이 든 그릇에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마시기도 했다. 담배를 피는 중간중간 성경을 읽었다. 담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오래 집중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펼쳐든 성경에서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고난에 빠졌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해주리니 너는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구절이 지금 내 처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다시 걱정이 됐다. 하느님께서 정말 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실까? 밤이 깊어지자 담배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리고 눕기 전에 태어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 무릎을 꿇은 채 고난에서 구해주겠다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다.
어설픈 기도가 끝나고 담뱃잎을 넣은 럼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잠들 수 있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일어나 보니 오후 3시쯤 된 것 같았다. 하루가 지난 것인지 이틀이 지난 것인지조차 구분이 안 됐다. 어쨌든 잠에서 깨자 기분이 매우 상쾌하고 몸이 가뿐했으며 기운이 넘쳤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지 배가 고팠다. 그날부터 내 병은 빠르게 회복됐다. 사냥을 나갈 수 있었고 잡아온 쇠고기와 거북이 알도 잘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완전히 기운을 차렸고 지난번 읽었던 성경 구절을 밤이고 낮이고 계속 떠올렸다. 구조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운이 빠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내 목숨을 구해줬고 병에 걸린 나를 한 번 더 살려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얼른 머리를 숙이고 병을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다음 날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읽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됐고 하느님께 부디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 진지하게 기도했다. 기도를 들어주길 간절히 바라며 나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나는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커다란 마음의 안식을 느꼈다. 게다가 이제 건강과 체력도 완전히 되찾았다. 나는 부지런히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했으며 될 수 있는 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7월이 되고 처음 15일 동안 나는 손에 권총을 쥐고 엽총을 둘러매고 최대한 많이 걸어보려고 했다. 아프면서 잃었던 기운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가 시도했던 담배 치료법은 열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팔다리가 심하게 떨릴 정도로 체력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 섬에서는 우기, 특히 바람이 심하게 불고 천둥이 치며 폭풍이 몰려오는 시기에는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다. 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고 산 지 벌써 10개월이 흘렀다. 어느 누구도 이 섬을 찾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져 갔다. 7월 15일. 내가 처음 뗏목을 타고 도착했던 강어귀 쪽으로 가보았다. 강을 따라 3km쯤 가자 강은 어느새 맑고 깨끗한 작은 시냇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거의 마른 상태였다. 근처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시냇물 건너편 언덕에는 담뱃잎이 보였다. 푸른색 잎이 풍성하게 나 있었고 줄기는 튼튼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으며 처음 보는 식물들이 많았다. 나는 열대지방에 사는 인디언들이 빵을 만들려고 재배했다던 녹말기가 많은 카사바 같은 식물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 섬에는 없는 것 같았다. 대신 커다란 알로에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는 알로에가 무슨 식물인지도 몰랐다. 사탕수수도 찾았는데 야생에서 자라 모양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다. 나는 쓰임새는 몰랐지만 이 정도면 꽤 많은 것을 찾아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집에 되돌아오면서 앞으로 발견하게 될 과일이나 식물의 쓰임과 영양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브라질에 있을 때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전날 갔던 길을 다시 올랐다. 전날보다 조금 더 멀리 가보니 시냇물이 흐르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앞서 발견했던 곳보다 나무가 울창했고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열려 있었다. 특히 멜론과 포도가 가득했다. 포도 넝쿨이 나무를 가득 뒤덮었고 포도는 잘 익어 싱싱해 보였다. 정말 기뻤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포도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항상 탈이 나곤 했다. 전에 이슬람교도 해적에게 노예로 잡혀 있을 당시 나와 내 동료들 그리고 노예들은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고열로 고생했다. 나는 수확기가 지나도 먹을 수 있도록 포도를 햇볕에 잘 말렸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계속 섬을 둘러보기 위해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나무 위에 자리를 잡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북쪽으로 약 6km 정도 걷다 보니 탁 트인 곳에 이르렀다. 서쪽은 내리막길이었고 근처 언덕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물이 내 옆으로 흐르고 있었다. 숲은 푸른 잎으로 가득 차 상쾌했으며 꽃이 활짝 피어 있어 마치 아름다운 봄날 영국식 정원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멋진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주변을 탐색했다. 숲 전체가 마치 내 것 같았다. 영국의 그 어떤 귀족도 갖지 못할 숲과 땅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신이 났다. 카카오 나무가 보였고 오렌지와 레몬, 라임 나무도 있었다. 열매가 많지는 않았지만 과일들은 모두 맛있었다. 나중에 물을 넣고 만들어 놓은 과일 주스도 아주 신선했다. 나는 과일을 최대한 많이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집까지 오는데 거의 3시간 정도가 걸렸다. 가져온 과일을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포도는 이미 터졌고 레몬 몇 개만 겨우 먹을 수 있었다. 다시 포도밭을 찾았을 때 포도가 땅에 떨어져 있었고 포도밭은 짓이겨져 있었다. 포도송이는 마치 누군가 먹다 만 것처럼 엉망이 돼 있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야생동물의 짓인 것 같았다. 주변을 살펴보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여기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과일도 잔뜩 열려 있고 폭풍도 피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집을 지었어야 했을까?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이런 숲속에 파묻혀 사는 것은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러면 구조될 희망도 나처럼 이 섬에 난파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도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 숲이 마음에 들었던 나는 7월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다. 이곳에 작은 별장을 짓고 둘레에 최대한 높게 이중 울타리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나는 바닷가 근처 말고도 숲속에 또 한 채의 집을 짓게 됐다. 겨울에 먹을 포도를 말리느라 숲속 별장에서 여름을 거의 다 보냈지만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에 심은 보리를 하나도 수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아예 보리싹이 올라오지 않았다. 섬을 탐험하다. 계절의 변화를 다시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비가 내려 습한 우기와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건기로 나누는 것이 좋을 듯 했다. 건기는 4월부터 8월, 10월부터 2월까지였다. 이것을 알게 되자 나는 매년 2번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 하는 시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또 나는 비가 올 때 밖에 나가서 몸이 좋지 않았던 이후로 비가 올 때는 밖에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경 써서 식량을 준비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되도록 집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우기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우선 바구니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다행히도 어릴 때 마을 사람들이 바구니 만들던 것을 곧잘 구경하곤 했다. 그 기억을 떠올려 표범나무에 잔가지 여러 개를 모아 바구니를 만든 뒤 어딜 가든 항상 들고 다녔다. 담뱃대를 제외하고 내가 직접 만들지 못해 아쉬운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액체를 담을 그릇이었다. 내게는 럼주를 가득 채운 커다란 통 2개와 유리병 몇 개, 그리고 배에서 가져온 커다란 주전자 1개가 있었다. 하지만 주전자는 수프를 끓이거나 고기를 익히기에는 너무 컸다. 건기에는 울타리 주변에 말뚝을 박았고 바구니도 만들었다. 건기가 끝나자 또 다른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항상 섬 전체를 살펴보고 싶었다. 그래서 섬을 거슬러 올라가다 별장까지 짓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섬 맞은편에 있는 바다가 훤히 보였다. 이번에는 그 바닷가 주변까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권총과 손도끼를 들고 엽총을 둘러맸다. 그리고 개와 함께 길을 나섰다. 평소보다 많은 화약과 비스킷 2개, 큰 포도 1송이도 챙겼다. 별장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자 서쪽으로 바다가 보였고
멀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이 섬인지 대륙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아메리카 대륙 근처라는 사실만 알 뿐 지구 어디쯤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내 예상이 맞다면 스페인이 다스리는 식민지 중 하나일 것이고 야만인들이 살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자 배가 침몰할 때 저곳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했다. 그래, 만약 저 땅이 스페인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면 언젠가 배가 지나갈 거야. 그게 아니라면 브라질과 스페인 섬 사이 어딘가에 있는 해안이라는 뜻이겠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무서운 야만인들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사람을 잡아먹거나 죽일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며 섬을 쭉 둘러보던 중 내가 사는 곳보다 훨씬 멋진 곳을 찾아냈다. 꽃과 풀이 가득한 들판이 보였고 나무가 울창했다. 앵무새도 굉장히 많아서 그중 한 마리를 막대기로 쳐서 기절시킨 뒤 데려왔다. 탐험은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 좀 더 낮은 곳으로 가보니 토끼와 여우가 있었다. 내가 여우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생김새가 다르긴 했다. 여우를 몇 마리 잡았지만 별로 고기를 먹고 싶지는 않았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아서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었다. 염소와 비둘기, 거북이 고기가 넉넉했고 여기에 포도까지 더해져서 내 식탁은 런던에서 가장 큰 레드놀 시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하루에 3km 이상은 걷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기저기 뭐가 있을까 궁금해 늘 먼 길로 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너무 지쳐 도착한 곳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는 보통 나무 위에서 잤다. 땅에서 자야 할 때는 주변에 말뚝을 박아 어떤 짐승도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새로운 해변에 도착하고 나자 내가 이 섬에서 가장 환경이 나쁜 곳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1년 6개월 동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고작해야 거북이 3마리 정도밖에 잡을 수 없었는데 새로운 해변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북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많았다. 잡아먹어보니 맛도 매우 훌륭했다. 하지만 그 새들 중에서 펭귄 말고 이름을 아는 새는 한 마리도 없었다. 새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잡을 수 있었지만 염소를 잡기 위해 화약을 아껴 썼다. 염소 고기가 영양이 더 풍부했기 때문이다. 집이 있는 곳보다 이곳이 확실히 살기는 더 좋았다. 하지만 이미 나는 집이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이곳은 내 몸을 숨길 언덕도 없었다. 분명 좋은 곳이었지만 아예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굴이 있는 천막은 이미 내 집과 같았고 탐험을 하는 내내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약 20km 정도를 더 걷고 나서야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개가 염소를 발견하고 공격했다. 나는 개가 송곳니로 공격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 불쌍한 염소를 산채로 잡아 데리고 가기로 했다. 집으로 데려온 염소에게 목걸이를 만들어 준 뒤 줄에 묶어 별장까지 데리고 갔다. 별장에 울타리를 만들어 염소를 가두어 놓았다. 그리고 바삐 집으로 향했다.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기 때문에 서둘러 돌아가고 싶었다. 농사를 짓다. 집에 도착해 해먹에 누웠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잘 곳이 마땅치 않았던 탐험은 너무 힘들었다. 내가 집이라고 부르는 천막에 도착하자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섬에 머무는 한 집을 멀리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까지 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오랜 탐험에 피로를 풀고 몸을 추스렀다. 대부분은 잡아온 앵무새를 가둘 새장을 만들면서 보냈다. 앵무새 폴은 이제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문득 별장 울타리에 가둬 놓고 온 불쌍한 새끼 염소가 생각났다. 염소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려고 다시 별장에 가보았다. 염소는 너무 배가 고파 움직일 기운도 없었는지
가둔 곳에 그대로 있었다. 먹이를 준 뒤 다시 줄에 묶어 집으로 데려왔다. 사실 염소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줄에 묶을 필요도 없었다. 염소는 마치 강아지처럼 나를 졸졸 따라왔다. 집에 온 뒤로 내가 매일 먹이를 주자 염소는 나에게 익숙해졌는지 나와 매우 가까워졌고 아주 순하게 굴었다. 그때부터 염소는 나와 한 식구가 되어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우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이 섬에 도착한 9월 30일을 기념했다. 벌써 2주년이 되었고 구조될 가망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은 방탕하게 살았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다. 게다가 나는 원하는 것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사냥을 하거나 산책하다가도 무인도에 혼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곤 했다. 이런 괴로운 생각들 때문에 무척 힘들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가끔 일을 하다가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두 시간 동안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며 한숨을 지을 때도 있었다. 차라리 우는 게 더 나았다. 울다 보면 어느 정도 슬픔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울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펼쳐든 적도 있었는데 그때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치 하느님이 나에게 이른 말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인도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펼칠 수 있을까? 그래, 하느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신다면 세상이 날 버린다 한들 그게 뭐 큰일이겠어? 하지만 세상이 다 내 것이라 해도 하느님께서 날 버리신다면 그거야말로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이 날 이 섬으로 보낸 일이 갑자기 감사하게 여겨졌다. 물론 섬에서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었지만 예전에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다. 어느덧 섬 생활도 3년째에 접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쉴 틈이 별로 없었으며 매일 일과에 따라 생활했다. 우선적으로 한 것은 성경 읽기였다. 나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나서 사냥을 한 뒤 식사 준비를 하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잡은 사냥감의 일부는 따로 보관했는데 이 일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해가 높이 뜨면 너무 더워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오전에 미리 일을 해놓는 편이 좋았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 4시간 동안 오전에 하다 남은 일을 마무리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적었지만 내가 하는 일들은 무척 힘들었다. 도구도 부족했고 혼자 하기에 힘든 일들이 많았다. 무슨 일이든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선반으로 쓸 긴 나무 판자 하나를 깎는 데만 42일이 걸렸다. 적당한 도구와 받침대만 있다면 목수 2명이서 오전 동안 선반 6개는 거뜬히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뿐만 아니라 기르고 있는 작물들도 보호해야 했다. 염소와 토끼 같은 야생동물이 호시탐탐 작물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들은 부드러운 새싹을 좋아해서 새싹이 자라 줄기가 되기도 전에 먹어치우곤 했다. 작물을 보호하려면 울타리를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밭이 작기도 했고 내가 서두른 덕분에 3주 만에 울타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낮에 다가오는 짐승이 있으면 내가 총을 쏘았고 밤에는 개가 밭을 지켰다. 작물을 노리던 동물들을 모두 쫓아내고 나자 새싹은 쑥쑥 자라 튼튼한 줄기가 됐고 금세 이삭이 달렸다. 짐승들이 새싹을 노렸다면 새들이 탐낸 것은 바로 이삭이었다. 곡식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러 밭으로 나갔을 때였다.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종류의 새들이 밭에 모여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총과 화약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얼른 총을 쏘아 새들을 쫓았다.
심지어 내가 이삭이 열린지 모르고 있던 곳에서도 새들이 튀어나왔다. 나는 절망하고 말았다. 곧 수확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새들이 모조리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힘들게 심은 곡식을 한 알도 먹지 못할 것 같았다. 농작물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보고 남아있는 만큼이라도 건지기로 했다. 다행히 일부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권총을 장전하기 위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새들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 앉아 내가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밭에서 등을 돌리자마자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짹짹거렸다. 새들이 이삭을 먹는 건 내 빵을 빼앗아 먹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새들이 밭에 앉기도 전에 둘러매고 있던 엽총을 쏘아 세 마리를 명중시켰다. 그리고 영국에서 범죄자들의 시체를 매달아 사람들에게 겁주는 것처럼 죽은 새를 울타리에 매달아 놓았다. 이 방법이 꽤나 효과가 있어서 새들은 시체를 치울 때까지 농작물 주변뿐만 아니라 내 천막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12월이 끝날 즈음에서야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수확을 하며 큰 용기를 얻었다. 곧 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다. 수확한 곡식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심지어 어떻게 빻아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반죽을 구워 한 덩어리를 완성하는 복잡한 과정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정말 오랫동안 연구에 매달려야 했다. 무엇보다 빵 만드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곡식을 많이 저장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거둔 곡식은 맛도 보지 않고 모두 다음에 씨 뿌릴 때 쓸 종자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동안 곡식으로 빵을 만드는 연구를 하기로 했다. 이제 나는 그야말로 빵을 위해 일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빵 한 덩어리를 위해 준비하고 반죽하고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자질구레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필요한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선은 땅을 갈 쟁기나 삽 같은 게 없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나무삽을 만들었다. 그래봤자 쇠로 만든 삽이 아닌 탓에 쉽게 닳는 데다 힘은 더 들고 작업 성과는 더 나빴다. 이 일을 하는 사이사이 앵무새에게 말을 걸거나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도록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앵무새는 펄! 이라고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됐다. 아니, 소리친다고 해야 더 정확하다. 하지만 섬에 도착한 이후 내가 하는 말 이외에 처음 듣는 사람의 언어였다. 진흙을 가지고 그릇 모양을 만든 뒤 뜨거운 햇볕 아래에 말려 토기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날 불쌍하다고 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다. 난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이상한 방법까지 동원했고 괴상망측한 모양의 그릇들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크게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처음 만든 그릇들은 햇볕 아래서 갈라지거나 깨졌다. 내가 손으로 잡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났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개월 후 아주 부드러운 진흙만 모아 집에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커다랗고 못생긴 그릇 2개를 완성했다. 사실 그릇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지만 뜨거운 불 위에서 고기를 굽고 수프를 끓일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빻을 절구도 필요했다. 속을 파내 절구를 만들 두꺼운 돌을 찾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내겐 돌을 자를 힘도 필요한 도구도 없었다. 그래서 매우 단단한 표범나무를 가지고 절구와 절구꽁이를 만들었다. 빻은 곡식에서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채도 필요했다. 그런데 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몇 개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다. 염소털은 많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로 엮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배에서 가져온 선원들 옷 중 흰 무명배로 짠 목도리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도리로 작은 채 3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빵을 굽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내겐 빵을 부풀려줄 효모도 없었고 빵을 구울 화덕도 없었다. 효모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했다. 하지만 화덕이 없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였다. 수차례 실패 끝에 마침내 굴뚝이 달린 화덕을 만들 수 있었다. 숯을 넣어 화덕이 달궈지면 숯을 다시 꺼내고 빵을 넣었다. 그리고 빵을 그릇으로 덮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덕에서 구운 것만큼 맛있는 나만의 보리빵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쌀을 가지고 비스킷과 푸딩도 금세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 섬에 온 지 3년이 훌쩍 지나갔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틈틈이 추수를 비롯한 농사일도 했으니 말이다. 추수기에는 곡식을 거두어 집으로 옮기고 이삭은 커다란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손으로 곡식을 비벼서 껍질을 벗겼다. 수확기가 지나 곡식을 저장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쌓아놓은 곡식이 늘어 조금 더 큰 곡물 창고가 필요했다. 빵이 다 떨어진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곡식을 쓰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년 동안 내게 필요한 곡식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가늠한 뒤 1년에 한 번씩만 씨를 뿌리기로 했다. 배를 만들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이사이 나는 맞은편 해변에서 보았던 육지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곳에 가면 이 섬을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물론 사자나 아프리카 호랑이보다 더 잔인한 야만인들에게 붙잡힐 위험도 있었다. 야만인들에게 잡히면 그들 손에 죽거나 최악의 경우 분명히 잡아먹힐 것이다. 카리브해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들었다. 게다가 내가 있는 섬은 카리브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야만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살려둘지 알 수 없었다. 그들에게 잡힌 유럽인들은 여러 명이 무리지어 다녔는데도 살해당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바다를 건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인디언들처럼 큰 통나무로 배를 만들면 어떨까? 어부들이나 해적, 상인들이 섬에서 섬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던 배가 떠올랐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인디언들은 완성된 배를 물가까지 가져갈 때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모았다. 나는 완성된 배를 바다까지 혼자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섬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만들기 시작했다. 커다란 측백나무를 자르며 생각했다. 모든 건 배를 만들고 나서 생각하자. 완성되면 어떻게든 바닷가까지 옮길 방법이 있을 거야. 나무가 너무 커서 자르는 데만 20일, 가지를 잘라내는 데 14일, 끌과 망치로 배 모양을 만드는 데 한 달이 걸렸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기다란 배가 완성됐다. 20명은 거뜬히 태울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이제까지 본 나무 하나로 만든 배 중에 가장 컸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정신나간 여행에 나서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배를 바닷가에 띄우는 것이었다. 나는 언덕에서 바다에 이르는 곳까지 땅을 파 물길을 만든 뒤 그곳에 배를 띄워보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땅을 파도 물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힘들게 일했지만 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물론 실패 덕분에 깨달은 것도 많았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내 힘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섬에 온 지 4년째가 됐다. 이제 섬 바깥 세상은 나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 되었으며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됐다. 물론 바깥 세상이 전에 내가 살던 곳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다. 바깥 세상에 있는 온갖 나쁜 것에서 멀어진 나는
욕심을 버리게 됐다. 누릴 수 있는 것과 웬만한 것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이 섬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아니, 주인보다는 왕이나 지배자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든다. 왕자리를 놓고 다툴 경쟁자도 없었다. 나는 배를 가득 채울 만큼 곡식을 심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양만큼만 재배했다. 내겐 뗏목을 만들 수 있는 목재도 충분히 있었고 포도주를 담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포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고는 모두 쓸모가 없었다. 굶주린 배와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만 하면 되지. 더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물들을 사냥한다면 내가 먹고 난 나머지는 개가 먹어야 되거나 썩고 말 것이다. 너무 많은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다면 남은 곡식은 모두 쓰레기가 될 것이고 나무를 필요 이상 베어놓고 그대로 둔다면 땅에서 썩게 될 것이다. 땔감은 불을 지필 때나 음식을 익힐 때만 필요했다. 그런데 나는 늘 내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예를 들어 36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 돈이 무인도에서 대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6펜스밖에 하지 않는 영국산 무와 당근 혹은 완두콩 한 줌, 잉크 한 병을 살 수만 있다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기가 되면 날씨가 습해져 서랍 속에 보관해둔 돈에 곰팡이가 앉곤 했다. 서랍이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지금 내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웬만큼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 써버린 물건도 있었다. 그중 마침내 잉크가 동이 나고 말았다. 아주 조금 남은 잉크에 물을 섞어 종이에 희미하게라도 글씨가 보일 때까지 아껴 썼다. 잉크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착한 후 몇 달 동안 내게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이나 과거의 추억들을 자세하게 적었다. 여기서 일기를 쓰며 발견한 신기한 사실 한 가지를 들려주겠다. 내가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몇 년 전 내가 가족들과 친구들을 버리고 헐 항구에서 첫 항해를 떠난 날과 살리의 해적선에서 붙잡혀 노예가 된 날은 9월 1일로 꼭 같은 날이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바로 그날 내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야모스 정박지에서 구조된 날도 같은 날이었다. 그리고 내 생일은 9월 30일이었는데 그로부터 26년 뒤 나는 난파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 섬으로 왔다. 나의 사악한 삶과 고독한 삶은 똑같은 날짜에 시작된 셈이었다. 내게 부족한 것은 잉크뿐만이 아니었다. 배에서 기적적으로 찾아낸 비스킷도 하루에 한 개만 먹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1년이 지나자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이후 곡식을 수확하게 되기 전까지 빵이나 비스킷을 먹을 수 없었다. 게다가 가진 옷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다. 다행히 배에서 찾아 따로 잘 보관해 두었던 선원들의 무명 셔츠에는 손도 대지 않아 여벌옷은 있었다. 이 사실은 큰 위안이 되었다. 그 외에 선원들이 입던 두꺼운 코트도 몇 벌 있었지만 너무 더워서 입을 수가 없었다. 이 섬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산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었다. 햇볕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햇볕 때문에 자주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하지만 셔츠를 입으면 바람이 옷 안으로 솔솔 들어와 벌거벗었을 때보다 2배는 시원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썼다. 모자를 쓰지 않으면 강렬한 햇볕 때문에 목덜미가 뜨거워지면서 두통이 생길 정도였다. 가지고 있던 조끼가 모두 헤어졌을 때 나는 손재주가 없지만 대충이라도 옷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리고 두꺼운 코트에 옷감을 떼어 2~3개의 조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제 이 조끼를 오래 입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사냥에서 잡은 동물의 가죽으로 모자와 조끼, 반바지를 만들기도 했다. 입었을 때 바람이 들어오도록 치수를 좀 크게 만들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매우 유용했다. 특히 조끼와 모자에 붙은 털 덕분에 산책을 하거나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었다. 이외에 내가 공들여 만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우산은 정말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고 싶었다. 브라질에서 우산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우산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브라질에서 아주 쓸모있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적도에 가까운 곳이므로 브라질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나는 밖에 자주 나다녀야 했기 때문에 햇볕뿐만 아니라 비 때문에라도 우산이 꼭 필요했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우산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우산 위에 털이 있는 동물의 가죽을 덧씌워 햇볕뿐만 아니라 비도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는 접어서 팔에 끼고 다녔다. 어느덧 섬에 온 지 5년이 흘렀고 그 사이 큰 변화는 없었다. 보리와 벼 이삭을 뿌리고 포도를 말렸다. 그리고 매일 사냥을 하면서 새로운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 만든 배는 너무 커서 바닷가까지 끌고 가지도 못했던 일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첫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배를 옆으로 눕혀 놓으려고 애썼다. 두 번째 배를 만드는데 거의 2년이 걸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배 한 척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힘이 솟았다. 하지만 완성된 배는 너무 작아서 이걸 타고 바다로 나가려 했던 내 계획은 포기해야 했다. 그래도 하루빨리 이 배를 타고 섬을 돌아볼 생각을 하면 행복했다. 배를 물에 띄우기 위해 폭 2m, 깊이 1m 20cm, 길이 800m의 물길을 만들었다. 이번 탐험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 배에 돛대를 세우고 예전에 배에서 가져와 보관해 두었던 돛 조각으로 돛도 달았다. 또 비와 파도를 피해 물건들과 탄약을 넣을 수 있도록 갑판 양 끝에 작은 보관함을 달았으며 배 안에 기다란 홈을 파 무기도 넣어두었다. 마지막으로 햇볕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달았다. 배가 완벽하게 물 위에 뜨자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처음에는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가보았다. 하지만 하루빨리 나의 왕국 전체를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곧바로 탐험을 떠나기로 했다. 항해하는 동안 먹을 만큼 식량을 실었다. 우선 작은 보리빵 12개와 구운 쌀을 가득 담은 톡이 1개, 럼주 1병, 염소고기 반마리를 실었다. 그리고 사냥하는 데 필요한 화약과 탄환, 선원들이 입던 소매가 넓고 긴 두꺼운 외투 2벌을 실었다. 한 벌은 담요로 쓰고 다른 한 벌은 이불처럼 덮을 생각이었다. 섬에 도착한 지 6년째 되던 해 11월 6일, 나는 드디어 탐험에 나섰다. 탐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다. 큰 섬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있는 암초와 위험한 조류를 피하기 위해 먼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근처 해안가를 돌아보기 위해 파도가 잔잔한 곳을 찾아 부서진 닻을 내렸다. 배에서 가지고 왔던 부러진 쇠 갈고리로 만든 것이었다. 언덕 위로 올라가 주변 상황을 살폈다. 동쪽으로 세찬 파도가 일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바다로 떠밀려가 다시 해안가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바람이 해안가 쪽으로 불 때까지 섬에서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길을 나섰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지만 소용없었다. 배는 바람에 밀려 아무렇게나 떠내려갔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도와줄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소용없었다. 배는 파도에 밀려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고 해안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점점 멀어져 갔다. 식량도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배에 남은 거라곤 해안가에서 잡은 커다란 거북이 1마리와 마실 물이 담긴 항아리 1개가 전부였다.
이 식량을 가지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게다가 1600km 근처로는 도통 해안이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내가 살던 무인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늘 그랬듯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열심히 노를 저어 간신히 파도가 잔잔한 곳에 이르렀다. 그때 갑자기 섬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배는 바람을 타고 섬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후 4시쯤 됐을 때 나는 다시 암초가 있는 곳 근처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해안에서 8km 떨어진 곳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다시는 섬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배는 좁은 강 어귀에 메어두었다. 이곳은 마치 내 배를 위해 마련된 작은 항구 같았다. 장전한 총과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밤이 다 돼서야 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울타리를 넘은 뒤 자리에 누웠다. 어찌나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평화로운 삶. 잠결에 누군가 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로빈, 로빈, 로빈 크루소, 불쌍한 로빈. 너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어디 있는 거야? 어딜 다녀왔니?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노를 저어 겨우 해안에 도착해 별장인 오두막까지 걸어오느라 지쳐서 잠이 반쯤 덜 깬 상태였다. 처음에는 꿈을 꾸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 울타리에 앉아있는 앵무새의 폴이 보였다. 내가 들었던 소리는 바로 폴이 내는 소리였던 것이다. 폴에게 몇 가지 단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 어찌나 배우는 속도가 빠르던지 폴은 금세 내 손가락 위에 앉아 내 얼굴에 부리를 대고 소리치곤 했다. 불쌍한 로빈 크루소, 너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어딜 다녀왔니? 거기서 뭐 했니? 폴은 이것 말고도 할 줄 아는 말이 많았다. 어찌나 놀랐는지 소리의 주인공이 폴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데 한참이 걸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나의 친구 폴, 내가 나를 부른 거니? 폴은 평소처럼 나의 엄지손가락 위에 앉아 제잘거렸다. 불쌍한 로빈 크루소. 폴은 내가 되돌아오자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폴을 데리고 천막이 있는 내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로 1년 동안 나는 지난 탐험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떠올리며 바다에 나갈 꿈조차 꾸지 않았다. 비록 세상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었지만 내 삶은 아주 평온했다. 외로운 것만 빼면 행복했다. 게다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다 보니 어느새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매우 능숙해졌다. 보잘것없는 도구로 별의별 물건을 다 만드니 사람들이 봤다면 꽤 괜찮은 몫이라고 했을 것이다. 심지어 진흙으로 바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예상치도 못했던 훌륭한 도자기도 만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직접 만든 담배 파이프를 보니 재능 있는 몫은 아닌 것 같았다. 파이프의 생김새도 이상했고 잘 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배가 쭉 그리웠던 터라 어설픈 파이프라도 완성한 것 자체가 기뻤다. 화약도 점점 떨어져 갔지만 화약을 대신할 만한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염소를 잡을 수 있는 덫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덫으로 잡은 새끼 염소 4마리는 줄에 묶어 집까지 데려왔다. 배가 고플 때 먹이를 주니 쉽게 길들일 수 있었다. 우리를 만들어 염소들을 가둬둔 지 3개월이 지나자 염소들은 말썽 부리지 않고 얌전히 날 따랐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면 음메하고 울었다. 1년 6개월이 지나자 4마리였던 염소 수가 모두 12마리로 늘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
내가 잡아먹은 염소를 빼고도 총 43마리의 염소를 기를 수 있게 됐다. 그 뒤 나는 염소 우리를 5군데 더 만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염소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우리를 몇 개 더 만들었고 우리를 드나들 수 있는 문도 달았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염소를 기를 수 있게 되면서 고기뿐만 아니라 우유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우유 저장고를 만들어 하루에 4리터씩 우유를 보관했다. 우유를 짜는 것도 서투르고 염소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스스로 버터와 치즈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내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밖에서 날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저녁 식사 때마다 탁자 주변으로 모여드는 내 동물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나는 마치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저녁을 먹는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앵무새 폴은 왕에게 말을 거는 것이 유일하게 허락된 사랑을 듬뿍 받는 신하였다. 이제 너무 늙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개는 내 오른쪽에 앉았고 고양이 2마리는 탁자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내가 주는 고기를 기다렸다. 고기가 무슨 특별한 관심의 표시라도 되느냐 말이다. 이 고양이 2마리는 내가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 키우던 고양이들이 아니다. 그 고양이들은 둘 다 이미 죽어서 내 손으로 직접 집 근처에 묻었다. 그런데 그 둘 가운데 한 마리가 죽기 전 종류를 알 수 없는 짐승과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다. 그 새끼 중 2마리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이 고양이들이다. 나는 이렇게 동물들의 시중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았다.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것 말고는 아쉬운 게 없었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됐으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버려둔 배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렇지만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서 배를 가져올 방법을 궁리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배 없이 지내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지난번 항해 때 올라갔던 언덕에 자꾸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해변을 따라 그 언덕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누가 나의 괴상한 행색을 보았다면 잔뜩 겁을 집어먹었을 것이다. 나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염소 털을 덮은 우산을 쓰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새까맣게 탔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엽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있었다. 언덕에 오른 나는 결국 섬 반대편 해안에 둘 배를 하나 더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섬 반대편을 조사하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독자 여러분에게 내게 집이 2채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해두어야겠다. 하나는 모래로 된 바위 앞에 세워놓은 천막이다. 천막을 세울 때 굴을 매우 깊게 팠는데 그 굴 안에 또 굴을 파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방이 여러 개 생겼다. 그중 가장 넓고 습기가 없는 곳에 토기와 수확한 곡식을 담은 바구니 15개 정도를 보관했다. 울타리는 나무를 잘라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렸다. 이제 그 나무의 가지들이 자라 울타리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 넓게 퍼졌다. 누가 보더라도 그 너머에 집 같은 게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천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농장이 있다. 때가 되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수확기에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곡식이 더 필요하면 그에 맞춰 논밭을 넓히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은 바로 섬 반대편 숲속에 지은 별장이다. 오두막인데 그 근처에도 농장이 하나 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별장 주변에 울타리로 심어놓은 나무를 알맞은 길이로 잘라주었고 그 안쪽에 사다리를 숨겨놓았다.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울타리는 곡식보다 키가 작았지만 이제 많이 자라 전보다 훨씬 크고 튼튼해졌다. 가지에서 풍성한 잎이 나도록 주기적으로 가지도 쳐 주었다. 덕분에 커다란 나무 그늘이 생겼고 나는 그곳에서 종종 휴식을 취하곤 했다. 나무 그늘 밑에 배에서 가져온 돛과 목재로 천막을 세우고 그 안에 동물 가죽으로 만든 소파를 놓았다. 배에서 가져온 담요를 깔고
이불 대신 선원의 코트를 덮었다. 섬 반대편에 올 일이 생기면 항상 이곳에서 잠을 자곤 했다. 천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나무를 심어 염소우리를 만들었다. 나무를 얼마나 촘촘하게 심었는지 비가 내려 나무가 자라자 벽보다 훨씬 튼튼한 우리가 완성됐다. 염소우리 근처에는 포도밭이 있었다. 수확한 포도는 겨울에 먹으려고 저장해 두었다. 별장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배를 메어둘 정도로 나는 별장을 자주 찾았다.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은 아주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 때때로 기분 전환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해변에서 멀리 벗어나는 항해는 하지 않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내 삶을 새롭게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